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준으로 사실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거는 꼭 제로 금리가 이제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그 축소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화 딜러시니까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전망이 지금 좀 어긋나서 1,500원대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점을 한 1,230원 정도, 1,300원 위는 충분히 한 번은 언제든 가능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NH농협은행의 이낙원 외환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협은행 딜링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상품 거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외환 전문위원이면 네.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외화 딜러신 거죠? 네, 뭐 딜러의 일종입니다. 아. 여러 가지 딜러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건 뭐 저의 선입견일지 모르겠는데 왠지 딜러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직업?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앞에 모니터 한 7, 8개 탁 펼쳐놓고서 막 이렇게 전문 용어 막 영어 써가면서 막 트레이딩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뭐 어때요 실제로는? 사진은 그런데요.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냥 네. 똑같이 저희는 전자제파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모니터. 네. 그렇죠. 기본은 이제 글로벌 통화들 대부분의 통화사항들을 이제 거래하고 있고요. 그 그걸 이제 현물한 거래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 그러니까 통화 파생이나 뭐 저기 금리 파생 상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화 딜러로 계신데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인플레이션에 사실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중반 정도. 그럼 되게 엄청 오래 기간 동안 쓰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약 한 1년 정도 할고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 인플레이션 쪽으로 약간 좀 그 방향을 메인을 잡아서 좀 많이 보강을 했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경제 기사를 보면 맨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뭐 금리가 어쩌니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오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쪼개보면 사실은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비용 그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잘 안 옵니다. 70년대 그 오일 쇼크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유가가 폭등해서 이제 물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물류라든지 항만 이런 게 이제 셧다운되고 그리고 물건의 이동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물건의 가치가 올랐던 거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더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적게는 200% 그리고 많게는 한 500%까지도 올라서 상당 기간 지금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하락했지만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가 더해졌을 때 이 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거의 정부의 정책이나 그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발생을 합니다. 통화를 풀어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고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 유인을 끌어내면서 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재정 정책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먼저 보면 경제가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이제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그리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 임금이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소비가 또 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쭉 돌아가는 구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가 아주 위축돼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하면 그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의 이제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지출하기 위해서는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보면 통화 정책은 시중 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그 사들 통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소비자로서 가게와 기업들에게 쓰라고 이제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정책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정책이라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보통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오거나 침체의 골이 깊으면 이런 정책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때 이제 양적 완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내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지 않을 때 그리고 재정 지출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비가 살지 않을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국채를 찍어내서 재원을 마련해서 소비를 하면 되잖아요. 무작정 그 국채를 발행하면 사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경제에서 사줄 사람이 없으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의 국채를 사주면 되거든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그냥 똑같은 정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정부가 또 사준다고 하는 거는 왼쪽 주머니는 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 넣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이제 아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 2008년도에 처음 양적 완화 시행이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 가는 것처럼 그 정부와 중앙은행의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금리가 조달 금리가 중요한데 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이걸 사주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물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론상으로는 계속 살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거를 이제 미국 연준이 간파를 못한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나눠져 있어서 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매입한 잔고가 자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나라의 이제 구성원들에게 그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대차대조 투명하지 않게 계속 화폐를 무제한 발행해서 자국민한테 뿌려준다면 그거는 사실은 기축통화, 전 세계 교육통화의 중심인 미국의 자국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주는 거니까 국제 그런 그 교육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동안 중앙은행이 뭐 양적 완화니 뭐 제로금리니 뭐 해서 시장에 돈을 엄청 많이 뿌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08년 이후에 뭐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그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교과서적으로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통화량이랑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 양적 완화도 2008년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긴 기간 동안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돈을 1, 2, 3, 4차 양적 완화에 걸쳐서 돈을 시중에 유통을 한 거고요. 그 장기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 글로벌 성장력 그 동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장기 저성장 그 저금리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고자 그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비용 상승 인플레가 사실 뒤에 더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코로나의 그 강도가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대비해서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한 1.6배의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그 코로나 발생하고 자산 가격의 주식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뭐 유가는 마이너스 37%까지 갔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7개월 동안 돈을 처음에 풀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자산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계속 서서히 진행이 되고 이게 계속 변이가 되다 보니까 그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아주 센 강도에. 그게 이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언제까지 올릴 거다, 뭐 더 길게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비용 상승은 사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됐고요. 네, 유가도 120불 찍었다가 지금 70불대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 뭐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근접하게 지금 내려온 상태고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용 상승, 비용 부분에서. 근데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로 분산된 그 생산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임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비용 상승 인플레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또는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연준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항상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할 거다. 네. 근데 그 2%의 기준이 뭐예요? 2%가 사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그 2%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뭐 1%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1%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초저금리가 지금은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한 2%에서 3% 정도 그 저물가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사실은 그 자산 가격도 서서히 상승을 하고 그리고 가계에 이제 상당히 50%가 넘는 부분이 실물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일부 주식,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하면서 소비를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이 매년 이제 월급에 임금에 반영이 되면서 임금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런 가계 구성원들이 물가 상승을 느끼지 못하는 물가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나는 임금이 조금 오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꼭 2% 유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2%는 사실 지금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저기 중앙은행의 목표였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 이제 경제나 금융권에서 3% 정도로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리쇼어링 문제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그리고 내년까지 지금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막 엄청 예를 썼는데 인플레 안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또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인플레가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인플레이션이 고물가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또 평생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비용 상승 인플레도 급격하게 완화가 되고 그 물가는 다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게 예전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올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시장에 돈을 풀면서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 가치도 같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뭐 주식도 아름답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파구 경제를 부흥시킬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내연기관이나 자동차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엄청난 경제 아웃풋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유의미한 경제 성장이 크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 그 넥스트 그 산업 구조를 이끌어갈 그 여러 가지 그런 먹거리들도 뭐 의료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시장도 물론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걸로 예전 수준의 뭐 고성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금리가 뭐 제로금리가 사실 바로 오진 않겠지만 서서히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역사상 이제 보면 30년 정도의 그 차트를 보면 계속 기준금리는 우하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은 늘어났고요. 그런 국면이 이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재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혹시 대략 예상을 해보신다면? 물가가 이제 일단 잡혀야 되니까 물가는 연말 기준으로 한 3%대 진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그때가 되면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조금씩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거는 꼭 제로 금리가 이제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로 그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이 연준이 갖고 있던 자산이 한 4.2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코로나 때 매입한 자산이 최대 8.9조까지 지금 증가했었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팔면 되잖아요. 그 자산을 팔아갖고 시중에 그 화폐를 다시 회수해갖고 그 대차대조표에 있는 그 자산과 부채를 소각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금리가 지금 4.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준의 자산이 8.6조 달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양적 축소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축소가 사실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그 축소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대의 국채 보유국인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가만히 들고 있어도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알 텐데 네네. 그래서 국채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시장 금리도 다 올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서 연준이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국채를 판다? 그러면은 채권은 완전 더 망가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지난 6월 달인가 그 QT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제가 연준의 홈페이지를 매주 들어가고 보고 있거든요.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를 거의 스토킹하듯이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QT가 전혀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돌아오는 만기 상환되는 국채만 소각하는 뭐 이런 아주 소극적인 QT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제가 제로 금리가 아니더라도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실물 자산들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산들이 지금 금리에 묶여 있거든요.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굳이 인하하지 않아도 예전에 뭐 한 2%대 초저금리에 가까운 금리까지만 내려도 그 유동성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당수가 부동산이라든지 미국 주식에 다시 투입이 되면서 자산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실질금리라든지 또는 이제 통화량 증가, 뭐 M2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연준의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그널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금리가 이제 4%인데 물가 상승률이 7%면 이자는 4%밖에 안 되는데 물건의 가격이 1년 뒤에는 107만 원이 돼 있어서 그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태. 이런 그 실질금리의 그 추이를 항상 이제 그 체감하고 있어야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금리 하락기에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가 된다면 실물 자산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게 금리 상승기에는 요 이제 실질금리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금리 상승기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유동성 회수 국면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죠. 실질금리는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승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골이 깊어지고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물가가 조금 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완화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다시 인하기로 사이클이 접어들게 되면 그때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그리고 자산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과의 그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네. 거죠?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계속 가게 되면 반대로 유동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연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도심 부동산으로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업용인 거야, 아니면 주거용인 거예요? 주거용으로?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주식인데요. 도심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세계적으로 도시 집중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의 형태도 계속 지금 횡에서 종으로 계속 높아지고 과밀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혹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도심에 대한 그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어쨌든 도심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 비용 부담이 꽤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금리 수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향후에 이제 금리가 고점 찍고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서울 부동산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향후에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후년 정도 또는 내년 말 정도에 만약에 그런 전망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왜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 데이터도 그렇고 정황상 보더라도 미국 주식만큼 금융자산 중에 유망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의 주식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이제 교역을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자국 중심 기업 위주로 이제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가 다 사줘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지금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리쇼어링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미국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트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겪을수록 약간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미국 주식이다. 네, 저는 뭐 내년 중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화 딜러시니까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10월 달에 제가 그 저희 은행 세미나 때 공식 세미나 때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전망이 지금 좀 어긋나서 그때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였죠? 맞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연내 1,500원 고점 찍고 1,500원대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쏠림이 엄청 강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 30원씩 움직였기 때문에 올해 고점을 한 1,500원 정도 갈 것이다. 그때는 사실은 그 정부가 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 변동성이 커서 전망하기 조심스러우나 지금의 인플레 추세를 봤을 때는 그리고 곧 다가올 경제 침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달러 원이 지금 1,270원, 8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하락하는 거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이제 저점을 한 1,230원 정도 일단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출이라든지 적자를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문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텐데 이제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일 때도 안 좋을 때도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그런 달러 스마일이 내년에는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밴드는 어느 정도로? 고점은 1,300원 유지는 충분히 한 번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뭐 1,330원 그 정도 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흐름을 본다면 상고하저가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환율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하반기 때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날 때쯤에는 다시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는 게 낫나요? 고퍼스를 사는 게 낫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부터 항상 이게 달러 투자는 그 방향성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을 보고 예측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의 개인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환율은 항상 초장기 평균을 기점으로 이렇게 등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평균이 지금 한 1140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한 150원 정도 오버슈팅 하거나 밑으로 다시 150원 정도 뭐 이렇게 빠지면 위아래 밴드 내에서는 위에서는 숏치고 밑에는 뭐 바이하고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환율이 1,300원을 다시 넘으면 그때쯤에는 고퍼스를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은행의 이낙원 외환 전문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